혹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예전보다 높아졌거나 EGFR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식탁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라면도 덜 먹고 고기도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대신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고구마를 쪄먹고 단호박죽을 끓여 먹고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자녀가 건강에 좋다며 사다 준 아보카도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밥상에는 늘 그렇듯 깍두기나 무김치가 올라옵니다. 컨으로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튀긴 음식도 없습니다. 과자도 없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콩팥에도 좋겠지. 그런데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이라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지금 내 콩팥에 맞는 음식은 항상 같은 뜻이 아닙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거나 의사에게 칼륨을 조절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칼륨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콩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콩팥이 혈액 속의 여분의 칼륨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하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양과 형태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의 문제가 모두 칼륨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한 번에 먹는 양이 문제이고 어떤 음식은 갈거나 즙으로 만들면서 훨씬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먹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원래 재료 자체보다 소금에 절여 먹는 방식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바로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검사 수치는 좋아지지 않을까? 본인은 콩팥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다고 믿고 자주 먹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뿌리채소와 과일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갈수록 더 익숙한 음식이 나옵니다. 특히 3위는 추운 날 간식으로 너무나 친숙하고 2위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갈아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것은 1위입니다. 왜냐하면 1위 음식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식탁에 올라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조차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칼륨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일부러 사드리기도 하는 과일입니다. 요즘에는 샐러드나 샌드위치뿐 아니라 아침 식사로도 많이 먹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그런데 5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한국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인천인지 광주인지 대전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인지 댓글에 나이와 지역을 함께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68세 부산입니다처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연령대에서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알면 앞으로 영상을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몸에 좋은 지방이 많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아보카도를 사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빵 위에 올려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우유나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 아보카도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혈중 칼륨이 높은 분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보카도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하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데도 필요하며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몸에 필요한 칼륨을 유지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남은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일부 사람에게서는 이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면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도 먹는 양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니까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라는 기준이 정확한 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작은 것도 있고 손바닥을 가득 채울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절반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개를 모두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아보카도를 빵과 함께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다시 들어가고 저녁에는 남은 아보카도를 반찬처럼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순간만 보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를 합쳐보면 전혀 다른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음식의 이름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다. 이건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 우리 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칼륨과 나트륨, 수분,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처리해야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한 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줄이고 건강식을 먹겠다고 결심합니다. 아침에는 통밀빵에 아보카도 반 개를 올립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샐러드에도 아보카도가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남은 아보카도가 아까워서 마저 먹습니다. 본인은 하루 종일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분이 이미 혈중 칼륨이 높고 의료진으로부터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문제는 음식이 건강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맞는 양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아보카도가 콩팥에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칼륨이 정상이고 의료진에게 특별히 제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아보카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칼륨이 높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한 개씩 매일 먹는 습관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를 갈아 마시는 습관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씹어서 먹으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유나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버리면 훨씬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나 다른 칼륨이 많은 재료까지 함께 넣는다면 한 잔 안에 여러 식품이 겹칠 수 있습니다. 건강 주스라는 이름이 그 양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보카도에서 기억하실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보카도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다면 한 번에 먹는 양과 하루 동안 반복해서 먹는 횟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사 결과에 맞는 양을 의료진이나 신장 영양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음 음식은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익숙합니다. 특히 몸이 약해졌거나 입맛이 없을 때 가족들이 챙겨주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몸보신 음식처럼 생각합니다. 죽으로 만들면 더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드럽고 가볍다는 느낌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오이 아보카도보다 더 조심해서 봐야 할 사위, 바로 단호박입니다. 사위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씹기 편하고 따뜻하게 먹으면 속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입맛이 없을 때 단호박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아침 식사 대신 찐 단호박을 먹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밥이 잘 안 들어가면 단호박이라도 좀 드세요. 그래서 단호박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보다는 오히려 몸이 약할 때 챙겨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단호박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혈중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같은 일부 호박류는 칼륨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여분의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한 번에 먹는 양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먹는 습관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호박에서 더 쉽게 놓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태입니다. 단호박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과 단호박을 푹 삶아 큰 그릇의 죽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부드럽습니다. 숟가락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씹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호박이라도 훨씬 많은 양을 먹고도 많이 먹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 몇 조각이 접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을 먹고 두 조각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각의 단호박을 푹 익혀 으깨고 물과 함께 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릇 하나가 부드럽게 비워집니다. 사람은 그저 죽 한 그릇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릇의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단호박이 들어갔는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착각은 단호박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박을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단호박 라떼로 만들거나 포레처럼 진하게 만들어 먹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의 부피는 작아지고 먹기는 쉬워지지만 원래 들어간 재료의 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옷 3벌을 여행 가방에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벌의 옷을 아주 단단히 접어서 같은 크기의 가방에 밀어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에서 보면 가방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양은 전혀 다릅니다. 단호박을 갈거나 으깨고 진하게 만드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릇 하나, 컵 하나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단호박의 양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실수가 더 있습니다. 단호박죽을 먹으면서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는 것입니다. 단호박 자체에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달게 먹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면 특히 당뇨병까지 함께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콩팥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호박은 건강식이니까 조금 달게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검사 결과입니다. 혈중 칼륨이 정상이고 의료진에게 칼륨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단호박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륨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한 번에 큰 그릇에 단호박죽을 먹거나 단호박을 매일 많은 양으로 먹는 습관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덜어 먹고 죽이나 음료처럼 쉽게 많은 양을 먹게 되는 형태보다는 실제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더 관리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단호박죽을 드신 날이라면 다른 끼니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여러 가지 겹쳐 먹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적은 양은 아닙니다. 속이 편하다고 해서 콩팥에 무조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단호박이 몸에 좋은가 나쁜가만 묻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에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혈중 칼륨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3위는 단호박보다도 훨씬 더 익숙합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집에서 간식으로 쪄먹는 분도 많습니다. 과자보다 낫고 빵보다 건강하고 배도 든든하다는 이유로 한두 개씩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아주 흔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요. 하지만 그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3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3위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한국에서 정말 친숙한 간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군고구마가 생각나고 집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쪼 두었다가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과자보다 낫고 빵보다 든든하고 식이섬유도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러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고구마는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이라면 한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양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여분의 칼륨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에는 아주 특별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램으로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구마 하나만 먹어요. 문제는 그 하나가 얼마나 큰지입니다. 손가락 두세 개만 한 작은 고구마도 한 개이고 손바닥보다 큰 고구마도 한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똑같이 한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적당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양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이 줄면서 맛이 더 달고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게 들어갑니다. 한 개를 먹고 나면 맛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더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개밖에 안 먹었는데요.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개수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총량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후 4시쯤입니다. 70세의 한 분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구마 한 개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 전이라 배가 너무 부르지 않게 건강한 간식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를 먹고 반찬으로 김치가 올라오고 또 다른 채소 반찬까지 먹습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특별히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전체를 합치면 칼륨과 나트륨의 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식단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한 끼를 봅니다. 콩팥은 하루 전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감자 대신 고구마를 먹으면 되겠네요. 고구마가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자보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흰 감자를 고구마로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양과 조리법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전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칼륨 수치가 정상이고 의료진에게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구마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혈중 칼륨이 높다면 매일 큰 고구마를 한두 개씩 먹는 습관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싶다면 작은 크기를 선택하거나 한 개를 전부 먹기보다 적당한 양만 덜어 먹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사나 같은 날에 칼륨이 높은 다른 음식들이 여러 번 겹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뿌리 채소는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충분한 물에 삶고 그 물을 버리는 방법으로 칼륨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리법을 바꿨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구마에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한 개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실제 크기와 총량입니다. 건강한 음식도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위는 고구마보다 더 쉽게 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씹을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빨간색이라 왠지 몸에 좋을 것 같고 혈관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매일 한 잔씩 챙기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고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한 잔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2위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건강한 이미지가 강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밥 대신 토마토를 먹는 분도 있고, 바쁜 날에는 토마토 주스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토마토를 일부러 더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갛고 신선해 보이고 기름진 음식도 아니고 자연에서 나온 식품이니 콩팥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혈중 칼륨이 높은 분이라면 토마토를 볼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토마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토마토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 입 먹고 씹습니다. 다시 한 입 먹습니다. 먹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찼다는 느낌도 옵니다. 그런데 같은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떨까요? 몇 개가 들어가더라도 한 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몇 분도 안 돼 마셔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지도 않습니다. 한 잔을 다 마신 뒤에도 토마토를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농축된 형태가 가진 함정입니다. 컵의 크기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간 재료의 양까지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직접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 69세의 한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한 개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더 좋게 하려고 두세 개를 넣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넣기도 하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넣기도 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겠다고 다른 채소나 과일까지 추가합니다. 믹서기를 돌리고 나면 한두 컵 정도의 음료가 됩니다. 보기에는 아주 건강합니다. 색깔도 좋습니다. 설탕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분이 이미 혈중 칼륨이 높고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문제는 설탕을 넣었느냐 아니냐만이 아닙니다. 한 잔 안에 얼마나 많은 칼륨을 가진 식품이 동시에 들어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스만이 아닙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 케첩, 농축된 토마토 수프, 각종 병에 든 파스타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토마토 몇 조각과 진한 토마토 소스 몇 숟가락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줄이고 토마토를 농축시키면 작은 양 안에 더 많은 토마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공된 토마토 제품에는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트륨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스나 수프, 케첩에는 제품에 따라 소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칼륨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을 동시에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식품 하나가 갑자기 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고 양이 커지고 다른 재료가 추가되면서 식사의 전체에 부담이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목이나 다리가 붓거나 혈압 관리가 어려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혈압과 수분 조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를 고르실 때는 앞면에 적힌 건강, 자연, 무첨가 같은 말만 보지 마십시오. 뒷면의 영양 정보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 병 전체가 몇 회분인지, 내가 실제로 한 번에 얼마를 먹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들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집에서 만들면 소금과 설탕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칼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 3개를 갈았다면 토마토 3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컵으로 바뀌었다고 원래 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신의 검사 수치가 먼저입니다. 칼륨이 정상이고 의료진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마토를 무조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칼륨이 높거나 칼륨 제한을 받고 있다면 매일 큰 컵의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농축된 토마토 소스를 자주 많이 먹는 습관은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양을 줄이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갈아 마시는 것보다 실제 먹는 양을 확인하기
쉬운 형태로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살 때는 나트륨까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토마토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문제는 토마토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진하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위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1위라면 칼륨이 아주 높은 음식이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음식 가운데 1위는 그 재료 자체만 놓고 보면 칼륨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 흔합니다. 아침에도 올라옵니다. 점심 국밥집에서도 만납니다. 저녁에도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채소 반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채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너무 익숙하게 먹어 온 방식에 있습니다. 1위는 바로 무입니다. 하지만 생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깍두기, 무김치, 그리고 동치미로 먹을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위는 무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생무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는 적당한 양으로 먹을 때 칼륨이 특별히 높은 채소라고 보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1위에 무가 올라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무를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무는 그냥 생으로 몇 조각 먹고 끝나는 경우보다 깍두기, 무김치, 동치미처럼 소금과 양념을 사용해 반찬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은 한 번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 밥상에도 올라옵니다. 점심에 국밥을 먹을 때도 깍두기가 나옵니다. 저녁에는 김치와 함께 무김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동치미 국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한 번씩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깍두기 몇 조각, 무김치 조금, 동치미 국물 몇 숟가락.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이 소금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한 번에 아주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들어오는 나트륨이 하루 3끼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혈압이 높고 부종이 있는 분에게는 나트륨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은 수분을 더 붙잡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발목이 더 붓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혈압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칼륨만 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다, 고구마도 칼륨이 많다, 토마토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식탁 전체를 보면 칼륨만큼이나 자주 놓치는 것이 나트륨입니다. 특히 한국 식탁에서는 한 가지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여러 반찬과 국물에서 조금씩 나트륨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 한 공기가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김치가 조금 있습니다. 깍두기도 몇 조각 있습니다. 생선에는 간장 양념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가지를 엄청 많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5가지를 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찌개에도 간이 되어 있고, 김치에도 소금이 들어있고, 깍두기에도 소금이 들어있고, 생선 양념에도 간장이 들어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한 조각씩 조금씩 먹었을 뿐인데 한 끼 전체에서는 여러 곳에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가 특별히 위험한 채소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 양과 빈도를 의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70대의 한 남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정말 신경 씁니다. 라면도 자주 먹지 않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도 줄였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국과 김치를 먹습니다. 점심에는 설렁탕이나 국밥을 먹으면서 깍두기를 곁들입니다. 국물이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찌개와 김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공식품도 별로 안 먹는데 왜 혈압이 잘 안 내려가지?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반복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항상 눈에 잘 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해 온 식사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깍두기와 김치를 모두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식탁 전체의 짠맛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를 먹는 날이라면 깍두기와 다른 짠 반찬의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깍두기를 작은 접시에 덜어서 먹고 계속 추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치미를 먹을 때도 무만 조금 먹고 국물을 계속 마시는 습관은 줄여볼 수 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다고 해서 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들어간 국물입니다. 특히 이미 의료진에게 나트륨이나 수분을 조절하라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집에서 깍두기나 무김치를 담근다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짜게 만들지 않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염이라는 말만 믿고 양을 2배로 먹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덜 짜게 먹는 것과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치나 깍두기를 자주 드신다면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무에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무가 깍두기와